자, 글을 읽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 있는 머릿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 황금빛 햇살이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자, 이 부분인데요.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뒤에서 세 번째 줄 아스라한 절벽 위에서 발돋움하는 수도원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 있고 그 다른 구들에도 몇 가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자, 아스라한 절벽에서 발돋움한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절벽 위에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스라한 절벽이니까 뭔가 아슬아슬한 절벽인가? 자, 근데 거기서 발돋움을 한대요. 발돋움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서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더 어떤 담이라든가 아니면 더 위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또는 높은 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도 발돋움을 합니다. 수도원, 분명히 수도원들이니까 수도원 건물인데 왜 그게 발돋움한다고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눈앞에 보이는 경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저 건물들, 수도원 건물들, 저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서 말을 한 거예요. 수도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수도원들 보통 이제 중세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그런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불교 절에 보면 암자라고 해서 숲 깊은 곳에 따로 있잖아요. 그냥 사찰 절보다 그런 것처럼 수도승들은 수도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 수련을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깊이, 종교적으로 깊이 가지만 자신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그리고 더 깊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더 외진 곳에 가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하면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슬한 절벽 위에 있는 것은 꼭 오지로 갈 뿐만 아니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또는 약간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내 목적, 내 목표 또는 신에 귀한 나의 삶의 태도가 벗어날 수 있을 것, 벗어나게 된다. 약간 이런 좀 굉장히 일부러 스스로를 굉장히 단련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절벽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발돋움하는 건 뭐예요? 그런 절벽 위에서 더 자신을 이런 약간 외진 곳 그리고 정말 이 종교적으로 몰두하는 것에만 온 정신을 내던진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발돋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저런 곳에 이런 게 있네가 아니라 거기에 그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쓴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그거보다 바로 앞에 있는 거 흰 구름 아래 한가로이 누워있는 노천극장들. 노천극장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그 고려대학교에 노천극장이 있었어요. 서울대에도 노천극장이 있었고요. 연세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학교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노천극장의 공간이 많이 없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극장이에요. 극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공연장 같은 게 있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돌로 만들어서 쫙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이제 막 풀이 자라기도 하는데 거기에 극장은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조명이 어둡게 나오면서 영상만 탁 나오니까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천극장은 어때요?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앞에서 뭘 하든 말든 내가 한가로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공연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하나의 그냥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천극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공간과 또는 거기서는 공연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한가롭습니다. 아까 수도승들이 발돋움하는 것처럼 흰 구름 아래 한가로이 누워있죠. 왜냐하면 노천극장은 위에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그 노천극장에서 뭔가 누리는 그런 분위기와 한가로이 있는 것 비슷한 거죠. 또 그 앞에 하늘을 떠받치는 신전들. 자, 제가 왜 거꾸로 들어오냐면요.
아까 그 수도원들이 가장 그런 것들이 집약돼 있었고, 그 다음에 노천극장도 조금 그거보다는 덜하고, 그리고 하늘을 떠받치는 신전들도 좀 덜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떠받친다. 신전이잖아요. 신들은 뭔가 지상에 있는 인간과 달리 하늘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스 시대니까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그 산, 올림푸스의 신들, 그러니까 올림푸스 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을 떠받친다. 그 올림푸스 신전이 아마 위에 뚜껑이 없죠. 지금 남아있는 유적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늘을 향해 있는 것 같은, 하늘에 있는 신을 염두에 둔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백색 바위로 뒤덮은 섬들은 그 섬이 어떤 거다라는 의미 부여는 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제가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처럼 떠다니는 청록색 바다, 이거는 뭔가 뭐야 하고 이렇게 정신없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빛 햇살이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햇살과 어울리는 말이면, 뭐 예를 들어 물에 반사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당황스럽지 않은데,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처럼, 나뭇잎에 뭔가 황금빛 햇살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 싱싱한 푸른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이런 거면 좀 자연스럽고 말이 편한데요. 갑자기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처럼 해서, 황금빛 햇살이 어떻게 나뭇잎 같은 거지? 더 읽어볼까 했더니 갑자기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일단 황금빛 햇살, 그리고 청록색 바다. 햇살이 황금빛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또는 저런 표현을 봤을 수가 있으니까요. 청록색 바다도 여러분의 경험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하게 개념을,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괜찮겠죠.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떠다니거나 뭔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게 떠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황금빛 햇살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청록색 바다 위에.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살랑살랑 할 때 거기에 햇살이 비치는 게 떠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찰랑찰랑 물결이 있는 호수나 강이나 바다를 보면요, 그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게 그냥 뭔가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오질 않아요. 찰랑찰랑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셨던 분은 괜찮지만, 순간 당황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뭘 생각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헤맸던 분들한테는 제 조언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모르는, 파악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예를 보면서 저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글이 이러냐? 저런 의미를 담고 있고 저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여지를 주는 글은 저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어떤 모드를 다양하게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저렇게 나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성 친구를 대할 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능숙하게 숙달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엉뚱한 말 또는 상대방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생각나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을 때 맞아 이 글도 이런 거야 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여러분이 과거 읽었던 글을 맞아 그 글이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좀 더 익숙해지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하여튼 자주 이런 글들을 또 이렇게 읽는 것을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